3환기 항우울약부터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환기 항우울약은 흔히 TCA로 약칭되며 SSRI 도입 이전의 주요한 항우울 약물군에 해당됩니다. 역사적으로는 항히스타민 효과에 의한 마취보조약으로 개발되었으나 임상적으로 우수한 항우울 효과가 관찰되어 항우울 약물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종류는 3급 아민과 2급 아민으로 나눌 수 있고요. 3급 아민은 진정 효과와 항콜린 효과가 강한 반면 2급 아민은 노르에프네프린에 대한 선택성, 노르에프네프린에 대한 재흡수 차단 효과가 비교적 강한 반면 진정 효과와 항콜린 효과는 약한, 부작용은 약한, 따라서 3급 아민에 비해서 더 선호되는 형태가 2급 아민이 해당됩니다. 자, 약물들을 보시면 3급 아민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미프라민, 아미트립틸라인, 트리미프라민, 클로미프라민, 독세핀, 도티에핀. 자, 도티에핀은 또 다른 이름으로 도설레핀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름 끝에가 무슨 트립틸라인 혹은 트립틸린 혹은 프라민으로 끝나는 것이 3환기 항우울약의 주요한 그런 이름들이 해당됩니다. 자, 2급 아민, 보다 더 선호되는 2급 아민의 경우에는 데시프라민, 노르트립틸라인, 프로트립틸라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름에서 보듯이 이미프라민과 데시프라민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미프라민이 대사가 돼서 메틸기가 떨어져 나간 것이 데시프라민이고요. 아미트립틸라인이 에서 대사가 돼서 메틸기가 떨어져 나간 것이 노르트립틸라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3환계 항우울약입니다. 구조적으로 환을 3개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환이 하나 더 추가된 4환계 항우울약도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마프로틸린, 그 다음에 아목사핀이 있습니다. 자, 마프로틸린은 여기 보시면 트립틸린 할 때는 TY, LIN인데 여기가 Y인데 마프로틸린은 여기 T자가 I가 됩니다. 이런 스펠상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목사핀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리실 것 같냐면 전에 배웠던 조현병 치료제에 배웠던 여러 가지 클로자핀이나 혹은 록사핀. 자, 이런 약물과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목사핀은 록사핀이 메틸기가 떨어진 활성 대사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3환계 항우울약과 유사하게 노르에프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이 있고요. 여기서는 자,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기전으로 항우울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 조현병 치료약, 항정신병약과 또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로토닌 수용체 혹은 도파민 D2 수용체에 대한 기람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목사핀은 조현병 혹은 양극성 장애의 어떤 조증 치료에도 오프레이블 FDA에서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에 해당됩니다. 뒤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3환계 항우울약의 임상 용도는 과거에는 이 약들이 우선적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이미 SSRI나 SNRI가 우선적으로 먼저 쓰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먼저 쓰고 반응이 없는 우울증 환자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면 SSRI, 여기에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SNRI, 여기에도 반응이 없으면 다음에 TCA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유는 신약이 등장했고 이러한 그 다음에 TCA의 사용이 어렵고 과용량 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TCA가 점점 그 과거의 약으로 이제 물러나는 것들이고요. 그 밖에 SSRI는 주적응증으로 우울증 치료 이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이거나 이런 그 정서 질환들, 공황장애나 강박장애나 이런 것들에 폭넓게 사용됐던 그런 임상 용도가 있은 반면에 TCA는 노르에프네프린과 세로토닌이라는 그 진통 경로에 관련된 신호전 그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통증 질환에 사용이 되고요. 또 하나 TCA는 이러한 재흡수에 관련된 수송체 이외에 여러 가지 수용체들을 억제합니다. 비선택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도 해당될 수 있고 알파 수용체도 있을 수 있고 히스타민 수용체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약물에 그 중에서 항히스타민 작용에 의해서 졸음이 오죠. 그거를 임상적으로 유익한 방면으로 활용을 하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뇨증. 어린이들이 그 밤중에 본인의 의식과 상관없이 소변을 지리는 이런 야뇨증 같은 경우 특히 이미프라민이 야뇨증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이 하나, 둘, 세 개 이런 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SSRI들은 구조가 전부 다 상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4만 개 구조를 배우신 바가 있는데 어디서 배웠냐면 항정신병약의 페노티아진 계열 항정신병 약물들이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페노티아진도 마찬가지로 항콜린 작용이 있었고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여러 개의 수용체를 동시에 결합해서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의 치환기의 개수에 따라서 3급 아민, 이미프라민, 아미트리필린, 독세핀 정도 있고요. 다음 여기도 3급. 이렇게 3급. 제가 지금 밑줄 친 것들은 대체적으로 3급 아민들이고 2급 아민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메틸기가 제거된 것. 그 다음에 아미트립틸린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것. 노르, 데스 이런 접두어들이 대부분 메틸기가 제거된 대사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트립틸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급 아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세핀 같은 경우는요, 졸음, 진정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TCA 계열은 항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졸음이나 진정작용이 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프로트리틸린은요, 졸음이나 진정작용보다는 오히려 각성, 혹은 우리가 이런 거를 에너자이징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너자이징 이펙트가 있어서 보다 활동적으로 만드는, 깨어있게 하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약물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들은 4만 개의 모핵에 추가적으로 환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4만 개가 중간에 이렇게 해서 마치 환이 4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4환기 약물.
약들로 마프로틸린과 아목사핀이 있고요. 아목사핀은 우리 조현병 치료약인 록사핀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특징을 공유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프로틸린은 노르에프네프린 선택성이 강한 약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노르에프네프린 선택성이 강하다. 자, 멀타자핀. 이것도 4환계인데 멀타자핀은 신경 전달 물질 유리 촉진 하는 특징이 있고요. 제흡수가 아닙니다. 제흡수 기전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자, 부프로피온 아까 나온 바 있었죠. 이거랑 부스피론과 구별하라 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환계 항우울약 작용 기전 보시면, 자, 여기는 N2가 먼저 나왔어요. 그 말은 여기에 선택성이 조금 더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거 앞에서 배운 거 뭐 있었죠? SNRI 하고 유사하지만 이거는 세로토닌의 선택성이 조금 더 많은 거고, 다른 수용체에 대한 그런 억제 작용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 측면에서 유익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3환계 혹은 4환계까지 이제 포함해서 마프로틸린, 데시프라민, 자, 마프로틸린이나 혹은 3급 아민, 2급 아민, 2급 아민들이 노르에프네프린 선택성이 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환계는 추가적으로 아드레날린 수용체, 콜린 수용체,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부작용으로 발현된다. 자, 양리작용. 자, 정서, 기분을 업시키니까 기분이 상승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항우울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 항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진정작용 나타나는데 프로틸리틸린은 예외적으로 오히려 각성이나 에너자이징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이 진통작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리작용으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 질환의 임상적응증이 활용된다. 3환계 항우울약의 부작용입니다. 많습니다. 일단 많다. 약물의 선택성이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여러 수용체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있으면 돼요. 항콜린 부작용, 시야 흐리고 구갈, 각종 분비를 막기 때문에 구갈, 시야 흐림, 안구 건조, 변비 뇨조류 빈맥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항아드레날린성으로 알파 수용체를 막기 때문에 저혈압이 오고 반사성 빈맥이 올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 효과 때문에 졸음이 올 수 있고, 예외적인 게 프로트립틸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채널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부정맥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정맥이 적은 것이 SSRI. 그리고 공통적으로 체중 증가가 생깁니다. TCA 약물 공통. 자, 그래서 체중 증가의 부작용은요, SSRI에서도 나타났고, TCA에서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약의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또 어디서 나타나죠, 여러분? 항정신병약, 조현병약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속칭 정신병과 관련된 약들은 살찌운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정신병 환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만, 이거는 외형적으로 좀 퉁퉁한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환자의 원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발현돼서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기능 장애 있고요. 마찬가지죠.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좁은 안전력.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돼서 현재 SSRI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약물 상호작용 주의해야 되고, 모노아민 옥시데이지 저해약이나 에탄올 신경안정제, 자, 이런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씩 보시면 마오 이니비터,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모노아민을 대사시키는 효소를 저해하는 약들을 하면 여기는 노르에프네프린도 증가하고 세로토닌도 과도하게 증가되겠죠.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병용을 하면, 자, 이 두 가지 약물들이 뭐죠? 중추를 억제하죠. CNS 억제.
이 작용과 항히스타민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어떤 졸음 진정 작용이 서로 상승해서 이런 아주 유해한 진정 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아드레날린성 직접 작용하니까 수용체와 직접 작용하는 약물과 상호 작용해서 시냅스 내에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의 제흡수를 막고 농도를 높이니까 이런 수용체에 대한 작용에 증강작용을 나타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또 간접작용 약물, 그러니까 노르에프네프린을 유리를 촉진하는 약물과 함께 병행했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그 간접 약물의 작용을 기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경 말단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아드레날린성 작용 약물하고 상호작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노르에프네프린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퓨전이 되고 노르에프네프린 유리가 되면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펙트가 된 것들은 재흡수 수송체를 통해서 재흡수가 되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쓰는 TCA 약물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자, 이 수송체를 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증가한다. 증가하면 이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는 약물, 어떤 A라는 약물, 직접 약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하고 TCA하고 그 상호작용을 보면 TCA가 뭐라 하죠? 노르에프네프린을 증가시키죠. 직접 작용 약물은 어떤 약물이에요? 노르에프네프린이랑 유사한 물질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수용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어떻게 돼요? 증강되겠죠. 이거의 작용이 이만큼 증강됩니다. 하지만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아드레날린성 이거 직접 작용 약물 간접 작용 약물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암페타민 혹은 에페드린 자, 이런 약물들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더 많이 유리가 되도록 하는데 이런 약물들의 기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얘네들은 소포체에서 신경전달 물질 원래 여기 노르에프네프린이겠죠. 이것과 서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소포체 밖으로 이렇게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노르에프네프린이 있고요. 암페타민이라고 제가 치면 암페타민 역시 리업테이크 되는 이걸로 들어가서 암페타민이 여기 베지클이 있고 여기 베지클에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암페타민의 역할은 암페타민이 베지클 안에 들어가고 안에 있던 노르에프네프린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치환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경 말단에 노르에프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얘네가 들어가서 다 치환을 하고 다 빼내면. 그러면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죠? 여기 액션 포텐셜이 도착하고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이 열리고 이 신호들에 의해서 이 베지클이
말단으로 이동을 해서 퓨전이 되고 그러면서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는 유리가 되는데 암페타민이 있는 경우는요. 이것이 그 베지클과 치환을 하면서 신경 말단의 노르에프네프린의 농도가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도 구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농도 차에 의해서 마치 확산이 되듯이 이 트랜스포트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역확산이 됩니다. 농도가 많은 데서 농도가 적은 쪽으로. 이 과정이 암페타민에 의한 간접작용이에요. 확산에 의한 유리 촉진 작용. 요게 암페타민의 간접작용의 기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면 이런 암페타민 같은 것들은 이것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페타민이 이 수송체를 통해서 말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베지클에서의 어떤 저장된 신경 전달 물질과 치환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낸다. 그래서 이쪽에 농도를 높게 만들어서 밖으로 유리를 촉진한다. 이게 작용 기전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소포체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는 일이 생깁니다. 종국에는. 왜냐하면 이 베시클은 나중에는 뭘로 채워질까요? 노르에프네프린이 아니라 암페타민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노르에프네프린은 확산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미처 못 나간 애들은 여기에 있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신경 말단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런 간접작용 약물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간접작용 약물이 일단 작용을 하려면 이 수송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SSRI나 혹은 TCA 계열들 혹은 코케인도 이런 일을 하죠. 이런 수송체를 억제하는 약물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암페타민도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약물의 작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용이 기량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시면 간접작용 약물이 작용을 하려면 일단 수송체를 통해서 신경 말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약물 때문에 수송체가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물들이 일단 작용점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의 작용이 억제된다. 라는 게 약물 상호작용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직접작용 약물과 간접작용 약물의 그 상호작용의 차이. 자, 사만계 항우물약의 부작용과 독성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부작용 보시면 항콜린 작용, 알파 수용체 저해 작용, 부정맥들 나타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체중 증가, 그리고 경련이 쉽게 일어난다 그랬죠? 이런 것들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독특한 이제 부작용 보시면 자, 불수의 운동, 유즙 유출, 여성용 유방 이런 거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불수의 운동,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운동이니까 우리 추체, 외로, 경로겠죠. 운동 기능 중에. 자, 이걸 담당하는 게 도파민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유즙이 새어나온다. 그럼 뭐야? 도파민과 유즙 분비 호르몬은 반대니까.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파민을 억제하거나 도파민을 기량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유즙이 많이 생기거나 이걸 억제하면 유즙 프로락틴이 증가한다고 우리 배웠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사만개 항우울약 중에서 이런 도파민과 관련된 거는 이것뿐이 없어. 아목사핀. 아목사핀은 뭐랑 유사하다 그랬어요? 조현병 치료약이랑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제흡수 억제 기전 이외에 플러스 2세대 항정신병약,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약물 특징,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억제할 때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만개 항우울약의 부작용 이제 카툰으로 정리한 거요. 자, 구갈, 변비, 소변 저류, 이건 뭐죠? 콜린 부작용이죠. 항콜린.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블러드 비전, 원근 조절이 안 되니까 타키카르디아, 빈맥, 부정맥, 이거 전부 다 항콜린 부작용이네요. 항콜린 부작용. 졸음, 항히스타민 부작용.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세로토닌에 의한 부작용이겠죠. 요거는 세로토닌이 항징돼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것은 히스타민 수용체가 기량돼서 나타나는 부작용. 요거는 콜린 수용체가 기량돼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TCA 계열은 다 끝났고요. 다음에 5 세로토닌 수용체 조절약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참고로 여기서 배웠죠.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리셉터 조절약. 그 말은 뭐야? 조절약이라는 건 수용체와 관련된 약이면 효능약이거나 기량약이어야 되는데 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약이라고 하면 조직에 따라서 어떤 조직에서는 효능약, 어떤 조직에서는 기량약으로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모듈레이터 조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여기도 이제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조절약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사리.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재흡수 억제약이기도 해요. 그거를 기량약 이외에 다른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체 조절약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트라주돈, 네파주돈, 조돈 계열이 있고요. 자, 멀티펑셔널 드럭이에요. 기전이 두 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저용량에서는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친화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수용체가 수송체보다. 그러니까 저용량에서 나타나니까 이거 이름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이. 안타고니스트 이름이 그래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용량을 좀 높이면 수송체를 차단해서 재흡수를 억제한다. 하지만 이것은 항콜린 부작용이나 세로토닌 관련된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세로토닌을 재흡수해서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지만 수용체를 차단하니까 이 수용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성이 있어. 항콜린 부작용도 없어요. 하지만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진정작용. 그래서 이 약물은 지금 이 사리는 항우울약과요. 수면제 약으로 오프레이블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그런 그 임상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어. 보통의 수면제들은 내성이 있거나 의존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수면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트라조돈과 네파조돈에 비교하면 네파조돈이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트라조돈이 조금 더 선호되고요. 그런 것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전형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TCA를 배웠는데 그것과 포함시켜서 생각해도 하셔도 되고 그거의 어떤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이 1개 있는 거, 그 다음에 환이 4개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환이 1개 있는 게
그러니까 부프로피온 단 한 개고요. 그 다음에 환이 4개 있는 게 멀타자핀, 아목사핀, 마프로틸린. 요게 4환계. 자, 요거 3환계랑 비교하면 SSRI나 3환계에 비해서 효능이 작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여기 있는 약물끼리 굉장히 다릅니다. 자, 부프로피온은 노르에프네프린과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억제 기전.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항우울 효과의 적응증도 있고, 또 하나 금연 후 금단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 때문에 금연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이것이 도파민 재흡수를 억제하니까 시냅스 말단에 도파민이 많이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중추를 흥분시키고 불면증과 과민을 유발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부프로피온, 자, 버스피론과 구분을 하셔야 되고, 버스피론은 순수한 항불안약으로서 세로토닌에 대한 부분 효능약이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나온 부분처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자환계, 환이 4개 있는 약물이 3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멀타자핀이 기전적으로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기전? 재흡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프리시냅스, 알파2 수용체. 자, 여기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는데 그 수용체를 차단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유리를 촉진한다. 그쵸? 분비나 유리 항진. 자, 그리고 이것도 강한 항히스타민 활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동반한 환자한테 유익합니다. 멀타자핀, 기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목사핀, 4환계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환계 TCA처럼 이것 유사하지만 또 하나 록사핀의 어떤 활성 대사체입니다. 따라서 항정신병 약물과 유사하게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또 TCA처럼 항우울증 치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 때문에 조현병 치료도 가능하다. 오프레이블로. 오프레이블이라는 것은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의 경험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용도죠. 자, 4환계 마지막으로 마프로틸린이 있습니다. 마프로틸린. 이거 2급 아민이고요. 4환계지만 우리가 굳이 아민의 급수를 나누면 2급 아민이고 따라서 노르트립틸린, 프로트립틸린과 유사합니다. 2급 아민인. 자, 근데 노르트립틸린은 재흡수 억제할 때 세로토닌보다는 노르에프네프린 선택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2급 아민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항콜린 작용도 약하고 이것도 2급 아민의 특징.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는 4환계 약물이 조현병 치료에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현병과 오히려 양극성장에서 나타나는 조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 우리가 흔히 마오 이니비터라고 불리우고 1차 아민 산화효소 억제 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항우울약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먼저 이 마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라는 건 모노아민을 산화적으로 대사시키는 물질입니다. 대사시켜서 여기서의 대사는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비활성화. 자, 그때 모노아민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역할은 뭐냐면 위치가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냐면요. 위치가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베시클 안에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 이것이 유리되기도 하고, 그렇죠? 유리되면 다시 재흡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혈행을 따라서 쭉 가서 간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운명들을 갖겠죠. 자, 그럴 때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신경 말단 혹은 간에 여러 가지 대사 요소가 있죠.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만약에 모노아민 옥시데이즈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가 되고 재흡수가 돼서 이 신경 말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러한 신경 말단에 있는 전달 물질들은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 농도 구부에서 또 이것이 유리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신경 전달이라는 건 여러분 어느 때 일어나시는 거죠? 신경 전달은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정보 이동의 정보 전달에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신경 전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신호라는 건 우리는 탈분극이나 어떤 액션 포텐셜로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가 되라라는 어떤 신호가 떨어져야 이게 나오고 이게 작동을 해야 정상적인 생리적인 기능이 조절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이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예를 들어 신경 말단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베지클이 없고 이게 원래는 베지클 안에 들어가서 저장된 상태로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있다. 그러면 농도 구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신호가 안 떨어졌는데도 불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리 기능을 변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질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역할은 신경 말단에 불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유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냐면 우리 주방에 만약에 가스레인지나 이런 걸 쓰면 가스 유출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걸 항상 제어하는 가스 누출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역할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베지클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것들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경우 얘네들을 차단시켜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게 없다고 하거나 결핍되면은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원치 않은 때 불필요할 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것들이 불필요할 때 막 나와. 이거는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나타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교감신경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Fight and flight. 전투 상황이거나 도피할 때. 그래서 유전적으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가 부족한 사람들, 결여된 사람들은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 된다고요. 호전적.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싸움을 잘해. 그래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를요, 별명으로 우리가 전사 유전자, 워리어, 싸우는 사람들, 전사 유전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모노아민의 역할,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역할, 신경세포의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 과잉, 소포체 바깥에 나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비활성화시켜서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확산에 의해서 나오지 않도록. 자, 이러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는 서브스트레이트에 따라서 A, B로 나누는데요. A는 여러 가지 폭넓은 기질을 갖고 있는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을 대사시키는 요소고, 자, 마오비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죠? 파킨슨 질환 치료제할 때 배웠어요. 파킨슨은 도파민이 주로 관계되는데 이 도파민 분해를 하는 것이 마오비 효소입니다. 따라서 파킨슨 치료제에서는 뭐 있죠? 이 마오비 억제약이 도파민 분해를 막아주니까 도파민의
농도를 높여줘서 이것이 파킨슨 치료 효과로 나타나죠. 하지만 이번에 우울증과 관련된 모노아민들은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네프린 혹은 도파민.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마오 억제약은 바로 이 마오 A 요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억제약은 가역적이거나 비가역적으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를 비활성화시켜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네프린의 대사, 분해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약물입니다. 자, 종류로는 보시면 페넬진, 아이소카복사짓, 트레닐시프로민, 그 다음에 모클로베마이드, 세레질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요 약물들을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끊으면요, 이 두 가지 약물 페넬진과 아이소카바지드는 구조적으로 하이드라진 계열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드라진 계열. 자, 하이드라진 계열이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뭘 유발하냐면 부작용 프로파일로 간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결핵치료약으로 아이소니아지드 같은 것도 이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하이드라진 계열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자, 트라니실프로민, 자, 모클로베마이드, 세레질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자, 하이드라진 계열이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요 세 가지는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구조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윗줄에 있는 것들은요, 비선택적인 약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오 A, B를 구별하지 않고 저해하는 것. 근데 밑에 줄에 있는 모크로베마이드나 세레질린은 선택적입니다. 선택적. 모클로베마이드는 마오 A, 세레질린은 마오 B.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병 치료약으로 배웠던 것이 바로 이 마오 B 억제약이었던 세레질린이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그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들은요, 우울약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상호작용이 복잡합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있고요. 약물 상호작용 뭐 배웠죠? 우리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음식하고도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어떤 거? 여러분들 예전에 총론 배울 때 치즈 이펙트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타이라민 혹은 발효식품, 치즈와 같은 치즈, 맥주 같은 발효식품과 하면 이 발효식품에 타이라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저해약을 복용한다 그러면 이 타이라민이 대사가 되지 않고 이것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일어나요? 고혈압 위기가 온다 그랬죠. 고혈압 위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명 치즈 이펙트, 치즈 효과라고 부른다. 치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한 기전이 바로 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런 히드라진 계열은 간독성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은 독성이나 고려해야 될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항우울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보시면 일단 비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아까 봤던 우리 첫 줄에 있던 것들 비선택적이고요. A, B 함께 저해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밑에 줄에 봤던 건 선택적이었던 것. A에 대한 선택적인 게 모클로베마이드. 이거는 우리가 항우울약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선택적인 거 세레질린. 요거는 파킨슨 치료약. 자, 근데 보시면 자, 모클로베마이드는 가역적이에요. 가역적. 억제 정도가. 근데 세레질린은 비가역적.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 효소와 한번 결합하면 이 효소가 새로 생합성 될 때까지 이 저해 효과가 지속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의 작용 기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는 그 자체로 정상적으로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정상적으로 베지클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새어 나오거나 이렇게 리킹된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많아지면 밖으로 비정상적으로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가 이런 것들을 분해시킨다. 그래서 비활성 대사체로 만들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유리를 미연에 막는다. 안전 밸브의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저해제가 있을 때는 이것이 대사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사가 되지 않고 신경 말단으로 유리돼서 이런 것들이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때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면 항우울 효과, 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 마오 저해약의 작용 기전입니다. 자, 임상 용도를 보시면 일단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 고려하는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우울증, 그리고 다른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다른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들한테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운동 활성이 저하된 환자한테 유익할 수 있고, 따라서 우울증 최후의 선택 약물. 그 이유는 각종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고 간독성도 있었고 독성도 있고, 자,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약물입니다. 자, 약동학적으로는 자, 효소를 저해하는 데는 며칠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항우울 치료 효과 발현에는 수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항우울약으로 교체할 때는 최소한 어떤 투여 중단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부작용으로 특히 하이드라진 계열의 간독성이 나타나고 각종 음식이나 약물과의 상호작용 고려해야 됩니다. 고혈압 위기가 오는 것들은 타이레아민이 많이 포함된 어떤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컬어 치즈 효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 상호작용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입니다. 특히 SSRI와 병행 금기. 자, 부작용으로는, 자, 마오 저해약의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졸음, 체위성 저혈압, 시야 흐림, 부갈, 변비, 노저류. 대충 알겠죠? 항콜린 부작용이고요. 진정, 사정 지연, 체중 증가. 자, 체위성 저혈압하고 사정 지연, 이런 것들은 알파 수용체 저해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체중 증가는 세로토닌 작용이 과할 때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표 30-1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배운 항우울약의 약동학적인 특징들을 쭉 나왔는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각 계열별로 이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열별로 대표적인 약물들. 자, 이거는 사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CA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생체 이용률이 좋은 편들이에요. 그쵸?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혈장 반감기로 보면 플로세틴이 가장 길다. 그쵸? 그리고 파로세틴 짧다. 금단 증상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단 증상 많이 나왔던 벤라파신 짧다. 이런 것들은 짧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대사물의 반감기, 플록세틴 길다. 따라서 얘는 금단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사리의 경우 안타고니스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수송체에 대한 그 제흡수 억제약의 기능이 둘 다 있는데 이게 먼저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친화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그 기량 효과는 적은 용량에서도 나타납니다. 적은 용량에서. 그리고 용량이 올라가야 이러한 어떤 트랜스포터에 대한 작용이 나타나. 50mg이나 100mg 쪽으로 나타가요. 그리고 다른 수용체들에 대한 부작용도 용량이 좀 많아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용체의 친화력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특이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특이적인 그런 부작용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리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자, 이것에 의해서 항우울 치료 효과가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부작용이 조금 기량하니까 부작용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어때요?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으니까 수면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약물을 정리하는 겁니다. SSRI하고 SNRI의 작용을 보시면 먼저 어떻게 되냐면 신경 말단에서 유리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재흡수되는 과정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 중에 1A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이 치료 효과, 우울증 치료 효과, 2A나 2C에 작용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들, 불면증, 불안,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리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 여기를 막아요. 그래서 이게 증가해.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증 효과가 나타내는데, 또 반면에 수용체에다 안타고니스트니까 이렇게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수용체들은 막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작용은 줄어들어요. 좋은 점이죠. 그쵸?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확인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SSRI 혹은 SNRI가 초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고 만성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증대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울증 환자들은 신경 말단의 모노아민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용체 숫자는 많아져 있어요. 그쵸? 수용체는 업레귤레이션 돼 있어. 이것이 우울증 환자의 상태입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항우울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항우울약을 쓰면 자, 재흡수를 막기 때문에 여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냅스 말단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숫자가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프리시냅스에 가서 하면 이 프리시냅스에 있는 수용체들이 많아진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이 수용체 숫자가 줄어드는 다운 레귤레이션, 하향 조절이 이루어지고 이 수용체들이 원래 하는 일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유리를 억제하는 거였기 때문에 억제하는 것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가 증가되게 되죠. 그렇죠? 유리가 증가되게 돼서 결국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프네프린의 작용이 강화되는 만성적으로는 그 기전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항우울약의 상대적인 수용체 선택성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SSRI는 노르에프네프린 안 건드리고 선택적으로 세로토닌만. 그 다음에 SN 선택적인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둘 다. 근데 세로토닌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선택성이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그다음 TCA는 반대로 둘 다 제흡수를 억제하지만 노르에프네프린을 보다 더 선택성이 있고 3급과 2급 중에는 2급이 더 노르에프네프린의 선택성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표 30-2는 항우울약의 어떤 수용체와 수송체에 미치는 효과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한 번씩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르에프네프린 수송체에 대한 선택성, 세로토닌 수송체에 대한 선택성,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자, 이런 것들은 부작용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특히 여기 2에 관련된 건 부작용들이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치료 효과. 여기부터는 부작용 측면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15-3은 항우울약을 약물 그룹별로 나열하고 그것들의 공통된 부작용을 잘 정리해 나왔습니다. 보시면 먼저 진정작용을 보시면요. 이거는 항히스타민 그 부작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TCA 계열하고 그 다음에 트라조돈 우리가 흔히 쌀이라고 불리는 것은 진정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임상 용도로 확대해서 불면증이 있는 우울증 환자에 쓰거나 혹은 불면증에 대한 독립적인 어떤 임상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CA나 쌀이 같은 경우는 다만 TCA 계열에서 이제 프로트립틸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흥분작용을 갖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여러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간질은 이것이 소디움 채널을 민감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저혈압은 알파 수용체 기랑 효과, 오심구토설사 체중 질감은 5-HT 수용체에 대한 이거는 효능 효과죠. 효능 효과 나타나는 것이고 항콜린 부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항우울 약물의 부작용을 그림이 많이 들어간 리핀코트 책에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약물군과 해당되는 속하는 약물들이 있고요. 그것들의 부작용을 이렇게 쫙 잘 아주 세심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시데이션, 진정작용, 졸음작용이 있는 것들이 보시면 자, SSRI의 경우에는 대부분 흥분작용이고 졸음작용이 있는 게 두 가지 딱 있다고 그랬어요. 파록세틴, 플로복사민. 그리고 보시면 TCA 계열은 전부 다 졸음작용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프로트리틸린 혹은 데시프라민 같은 2급 아민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부작용은 세로토닌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선택성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크고 TCA 계열 같은 것들은 세로토닌보다는 노르에프네프린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기립성 저혈압의 어떤 그 부작용은 알파 수용체 저해 효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약물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